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지는 이제 20년쯤 됐어요. 딸 둘의 아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딸 둘이요. 저희 가족은 참 사이가 좋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보통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족들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딱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대화들을 하고 같이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일도 잦고 말이죠. 딸들도 큰 반항 한 번 없이 잘 컸어요. 공부도 참 잘해서 첫째는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합격한 상태고 둘째 아이도 전교권의 학생회장이라 큰 걱정이 없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희 가족을 보고 참 복 많다고들 해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형편은 아니고 적당히 여유롭고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요. 사실 이런 저희 가족은 다 제 아내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라 저는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저희 둘 다 병원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그 힘든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육아를 병행해 가며 거의 완벽하게 해냈어요. 가끔은 쓰러질 것 같아 힘들어 보였지만 쉽사리 그만두라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도 갚아야 했고 또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저 혼자로 아무래도 조금 빠듯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내는 최근에 재수 씨가 원장으로 있는 개인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재수 씨가 의사였는데 개인 병원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취직했어요. 사실 대학병원 간호사가 개인 병원 간호사로 가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인데 재수 씨가 당시에 월급을 많이 드릴 테니 오라고도 했고 또 아내도 바쁜 병원 생활에 지쳐 있던 때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이제는 편한 곳으로 옮기자 싶기도 했고 말이죠. 그냥 그만두고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집에서 쉬는 거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지.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내가 아직 벌 능력이 되는데 뭐 괜찮아. 그렇게 아내는 재수 씨의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이 의사거든요. 저와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데 마찬가지로 재수 씨와 그 병원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재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 개인 병원을 열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경력 있고 센스 있는 간호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저희 아내가 대학병원 일에 지쳐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딱 시기가 맞았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와 동생네 부부의 관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타고난 천재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참 다른 인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전국 몇 등 이런 성적은 저는 만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저도 꽤 공부를 괜찮게 하는 편이긴 했지만 동생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저 정도의 성적은 부모님께는 와닿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좋으셨던 분들인 게 그걸로 막 비교한다든지 제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동생은 그렇게 의대에 갔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된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 아주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나는 의사 말입니다. 동생네는 의사 부부고 저희 부부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부부잖아요. 얼핏 보면 비교도 많이 될 것 같고 동생네 부부가 저희 부부를 무시할 것도 같고 사실 그런 관계이긴 한데 딱히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사실 자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그런데 아내와 재수 씨는 종종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아이들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동생네도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입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요. 물론 저희 애들만큼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재수 씨가 늘 궁금해했어요. 아니, 사실 공부를 시켜도 제가 더 많이 시키고 또 투자해도 저희가 더 많이 할 텐데 수진이, 수민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 보면 이것도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무조건 투자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니, 그건 도련님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쟤 뭐 하나 제대로 된 과외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근데 전국에서 놀았는데? 왜 그런데 자기 아빠 머리 안 닮았나 몰라. 동서, 애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 나이 애들은 그냥 아무 소리 아닌 것 같은 말에 상처 쉽게 받아. 에이, 당연히 애들 앞에서는 안 하죠. 그렇게 교육이나 애들 성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눈 것도 사실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카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더 이상 말하지 않길래 아, 말하기 싫은가 보다 했는데 저희 첫째가 어느 날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영이 성적 많이 떨어졌다던데? 지영이랑 연락해? 어, 종종 하는데 숙모가 엄청나게 혼내나 봐.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숙모는 매일 혼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거의 울더라. 에휴, 네가 잘 달래줘. 우리한테 이야기했단 말은 하지 말고. 혹시나 그런 사실을 저희가 안다는 걸 알면 재수 씨가 기분 나빠할까 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요즘 애들 이야기를 통 안 하나 보구나. 나도 안 물어봐야겠다.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그런 거로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면서 은연중에 기싸움 같은 것도 한다고들 하고 참 피곤한 게 산다 싶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저희는 더 이상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가장 좋다는 과를 가게 되면서 몇 년 만에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수진이는 알아서 잘하죠? 아, 정말 너무 부러워요. 참, 아야, 혼자 잘하는 딸 둬서 다행이죠, 뭐. 거기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애들이 잘했다는 그런 소리나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죄에 대한 반응도 작게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어갔어요. 큰아이에게 동생네 큰아이가 요즘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겨우 갈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음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였지만 엄마 아빠 둘 다 의사에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과의 선생님을 붙여가며 시킨 것 치고는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긴 했으니까요. 그 무렵 재수 씨 얼굴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쯤이었을까요? 아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안 좋은 일 있는 사람 같아서 말수도 줄고 표정도 안 좋고. 요즘 병원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 왜? 개인 병원인데 그럴 일이 있나? 이제 자리를 슬슬 잡는 중이라 그런 것 같아. 자리 잡고 나면 나도 좀 더 한가해지겠지. 재수 씨랑 일하는 거 괜찮지? 괜찮지 않을 게 있나? 그때 아내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 좋은 짓을 해도 그건 다 그 사람이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 관점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다닐 때도 다들 간호사가 천직이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병원에 갈까? 화분 같은 것도 하나 못 사줬던 것 같아서. 아니, 오지 마. 요즘 진짜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와. 사실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아이들마저 다 눈치를 챌 정도로 말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딸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물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한다고 말이죠. 사실 병원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 문제를 놓고 동사와 갈등이 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건 뭐 어디까지나 같이 일하다 보면 겪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 그런 거랑 병원이 바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김 간호사, 미친 거야? 아, 잘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뭘 보고 뭘 들은 건가 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여전히 같은 장면,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일을 못해도 정도가 있지. 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어?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몰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재수 씨가 아내에게 반말을 써가며 막말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는 다른 병원 직원들까지 있었어요. 그 둘의 상황을 힐끗힐끗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진짜 나이 많다고 늦다고 일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하면 모두가 일을 더 해야 되잖아.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멍청해? 재수 씨의 언성이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저는 잠시 어지러워서 옆에 벽을 짚고 섰어요. 아내는 정말 그 어떤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재수 씨의 그 폭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걸 왜 다 듣고 있는 거지? 개인 병원에서 이 정도로 사람을 혼낸 만큼 실수를 할 게 뭐가 있지? 아니, 아무리 큰 실수라고 해도 손이동서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대를 써가며 혼을 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재수 씨가 손가락으로 아내의 어깨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정신 못 차리지? 어, 어! 죄송해요. 아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던 그때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 두 사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등장에 아내는 물론 재수 씨가 엄청나게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방금 전까지 재수 씨 아내에게 한 일이 있고 그걸 제가 모두 봤는데 말입니다. 아, 아주버님, 여긴 언제... 내가 지금 여기 언제 온 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봤고 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라면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네? 내가 본 게 대체 뭡니까? 재수 씨 지금 뭐 한 거예요? 몰아치는 제 질문에 재수 씨는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는 물론 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충 눈치로 볼 때 재수 씨와 아내가 어떤 관계인지 병원 직원들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더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당신 여기서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아내가 저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저희 둘이 부부라는 것을 알게 된 병원 직원들이 기함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 형님한테 저런 거냐는 둥, 원장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냐는 둥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아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제 분노는 점점 더 커졌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누가 할 겁니까? 네? 아주버님 일단 진정을 좀 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여보, 나 괜찮으니까 일단 진정을 좀 하고. 당신도 조용히 해. 일이 이 지경이 날 때까지 나한테 한마디를 안 했어? 언제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재수 씨가 당신한테 이런 갑질을 하는 걸. 아니, 갑질이 아니고, 아, 형님이 일적으로 실수가 잦으셔서. 일적으로 실수가 잦으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손가락으로 밀어가면서, 어?
사람 눈에 눈물 고이게 소리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손 아래 동서가 손윗 동서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재수 씨 보고 누가 정상이라고 하는지. 제 말에 재수 씨는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사람한테 그렇게 화가 나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도 많이 참은 거거든요. 형님이 실수가 잦아서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봐도 그냥 형님이니까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큰 실수를 대체 그 너무 큰 실수가 뭡니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재수 씨는 입을 딱 다물더군요. 아마 할 말이 없었겠죠. 당연합니다. 실수를 할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대학병원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간호사가 개인 병원에서 동서에게 하대당하고 막말을 들을 만큼의 실수를 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말을 못하세요? 말해보세요. 그건 형님의 프라이버시를. 진짜 재수 씨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까지 인격 모독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손윗동서에게 야, 너 해놓고 이제 와서 프라이버시라 말을 못한다? 지금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알죠? 그리고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지 말 안 해줄 거야? 형님이 말 안 하는 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형님 잘못이. 재수 씨는 입 닫아요. 제 그 정색에 재수 씨는 바로 입을 닫았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당장 네 마누라 병원으로 와. 제가 어디에 전화하는지 몰랐던 재수 씨가 그 상대가 동생이라는 걸 알자마자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서는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뭘 물어. 형이 오라면 올 것이지. 너 나랑 형제 사이 이대로 쪽내고 싶지 않으면 당장 튀어와. 알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재수 씨가 거의 싹싹 비을 기세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줄 생각도 마음도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죠. 조금 전에 제가 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사과하는 것도 전혀 와닿지 않았고 말입니다. 동생이 오기 전까지 재수 씨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렸어요. 뭐 자신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아주머님이 보신 게 어디까지인진 모르겠지만 오해다. 오늘이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곧 동생이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영문 모르는 얼굴로 말입니다. 무슨 일인데? 왜 여기로 오래? 아니 여보 그게 큰일은 아니고. 큰일이 아니라고요? 재수 씨는 지금 이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내는 제가 그 정도로 화난 것도 처음 봤을 뿐더러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당연히 동생도 많이 놀랐겠죠. 제가 평소에 동생에게도 화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형이 나 이렇게 부르는 일이 생전 처음이라 나도 다 제쳐두고 오긴 했는데 왜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왜 다들 모여 있어? 너, 네 마누라 너네 형수한테 이러는 거 알았냐 몰랐냐? 형수한테? 뭘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즘 이 사람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내가 병원에 응원차 오늘 왔어. 밥이라도 한 끼 사줄까 해서. 그런데 재수 씨가 네 형수한테 김 간호사 미친 거 아니야? 일을 제대로 하는 거냐? 정신 못 차리지? 잘리고 싶어? 라고 반말해 가면서 손가락으로 네 형수 어깨를 밀더라. 아니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지 손윗동서한테 이게 말이 되니? 어? 너 알았어?
동생은 제가 하는 말을 내내 무슨 말 하는 건지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말이 끝나자 자기 아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게 다 진짜야? 아니, 여보, 형 하는 말이 진짜냐고. 동생이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재수 씨는 완전히 겁먹은 얼굴로 잠시 멍하게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재수 씨의 손을 확 떼어내더군요. 재수 씨가 놀라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형수님한테 대체 왜 그런 건데? 무슨 이유인데 이유라도 좀 알자. 아, 그게 재수 씨가 말하기 곤란해서 입을 깨물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해? 동생은 몇 번이고 재수 씨에게 물었지만 재수 씨는 눈만 위아래로 굴릴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뒤를 확 돌아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직관 중인 병원 직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대로 말해보세요.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 물었지만 직원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듯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병원의 원장은 재수 씨인데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줄 알고 재수 씨 앞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재수 씨는 그 직원이 나서는 걸 보더니 작게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 직원은 한 번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저를 도와주신 거에서부터였어요. 제가 잔 실수를 횟수가 많아서 실장님이 저를 이거저거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날 원장님이 기분이 좀 좋지 않으셨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큰 따님분 대학 떨어졌다는 전화를 받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재수 씨가 인상을 더 세게 찌푸리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그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눈으로 협박을 하듯 말이죠. 하지만 그 여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야 뭐 아직 어리기도 하고 여기서 잘려도 다른 곳 취직하면 되고 꼭 간호사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눈으로 노려보면서 협박하지 마세요, 원장님. 그 직원의 말에 동생이 재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수 씨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고 동생은 그런 재수 씨를 잡아다 소파에 앉혔어요. 당신 여기 가만히 있어. 이대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고 그럼 우리도 끝나는 거야. 알겠어? 동생의 그 말에 재수 씨는 당장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의 증언은 이어졌어요. 그날 저를 좀 많이 혼내셨어요. 뭐 이 정도로 혼날 일은 아니었는데 싶었지만 가만히 듣고 있었죠. 뭐 저는 을이니까요. 원장님은 갑이고. 그런데 김 실장님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화를 내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요. 아내는 원래 다니던 대학병원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집으로 찾아오는 후배들도 꽤 많습니다.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어쨌든 그 여직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그 화살이 제가 아닌 김 실장님한테 간 거예요. 저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문 앞에서 들었는데 뭐 우리 지영이 학교 못 간 거 무시해서 나도 무시하는 거냐. 수진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나는 안 부럽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친구인가 했는데 그것도 놀라웠는데 형님 동서 사이였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원장님이 김 실장님 많이 괴롭히고 혼내셨거든요. 야야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영이가 학교를 못 간 화풀이를 아내에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니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당신 정말이야? 정말로 형수님한테 막말하면서 화풀이 한 것도 그 이유가 수진이는 좋은 대학을 가고 지영이는 못 간 거라는 것도? 내가 물론 형님한테 잘못한 거 맞아. 아무리 형님이 업무적인 실수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형님한테 그러는 거 정말 죽을 죄야. 그건 반성하고 사과할게. 하지만 지영이랑 수진이 때문은 정말 아니야. 맹세할 수 있어. 제가 가만히 물었어요. 원장님이 저희 아내에게 폭언하기 시작한 게 그 이유입니까? 네. 그리고 지영이, 수진이 말끝마다 이야기해대서 제가 이름도 다 외웠다니까요. 아마 이 병원 직원들 다 그 이름 알 거예요. 수진이가 좋은 학교를 간 거, 지영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간 거. 그런 거 제가 원장님이 말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만 못해? 왜요? 전처럼 치기라도 하시게요? 전에 저 어깨 치셨잖아요. 그때 바로 경찰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거 말리면서 저 달랜 것도 김 실장님인 거 모르시죠? 그 직원은 입을 다물 생각도 또 재수 씨가 무섭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 폭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내를 따돌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눈치를 주고 별 실수가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실수라며 소리를 버럭 질러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툭하면 아내를 불러서 심부름 시키고 이건 듣고 있는데 무슨 중학생들 마음에 안 드는 학생 괴롭히거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말라갔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만두지 왜 참고 있었던 건데? 아내는 피해자였지만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 대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이 병원에 계속 남아있는지 너무 속상해서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한 건 아내가 아니라 그 여직원이었어요. 아마 저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이 힘들다고, 그래서 일 그만 못 둔다고 김 실장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용돈도 주시고, 근데 김 실장님이 나가면 분명 그 다음 화풀이 대상은 제가 될 게 분명하니까 아마 그만 못 두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고는 그 여직원은 아내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김 실장님 그렇게 매번 괴롭힘 당하시는 거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이죠. 동생은 기가 찬 듯 어이가 없는 얼굴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정중한 투로 머리를 숙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도련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아내가 애써 웃어 보이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고개를 돌려 재수 씨를 바라봤죠. 재수 씨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미동이 없었어요. 형한테도 정말 미안해. 진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실 동생도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까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누라 단속을 어떻게 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막상 저렇게 참담한 얼굴로 아내와 저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사과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직원들한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쓰이긴 하더군요. 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나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재수 씨에게 더더욱 쏟아붓고 싶었지만 동생이 그런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그런 노력과 저의 마음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재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는 사과 안 해.
아까 고개를 숙일 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어딘가 묘하게 화가 나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말입니다. 뭐? 사과를 안 해? 당신 미쳤어? 내가 왜 사과를 해? 나 먼저 무시한 건 형님이었어. 재수 씨의 그 말을 아내는 뭔가 알겠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수 씨가 바로 아내를 보고서는 말을 하더군요. 저봐, 지금도 무시하잖아. 동서,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언제 동서를 무시해? 동서가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저한테 왜 수진이 이야기 안 하셨어요? 수진이 대학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과. 그거 왜 이야기 안 하셨냐고요. 나 생각해서 그랬다는 말 하지 말아요. 안 믿으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영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같이 수진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한 건 나도 함께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나는 지영이가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서서 나를 마치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할 사람처럼 만드냐고요, 네? 우리 재수 씨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지영이 공부에 재수 씨가 예민한 걸 아니까 그건 괜히 수진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요. 대체 왜? 재수 씨는 저희 말과 생각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동생이 다시 나섰어요. 재수 씨의 어깨를 잡고 자기 얼굴을 보게 한 뒤 심호흡을 시켰습니다. 마치 자기 환자를 대하듯 말입니다. 동생이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당신 지금 피해망상이야, 그거. 그리고 열등감 맞고 또 지영이 문제로 지금 제정신 아닌 것도 맞아. 나 지금 환자 취급해? 취급이 아니라 당신 지금 환자야. 동생이 단호하게 말하며 재수 씨의 시선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잡아 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를 꾹 잡고 진정시켰어요. 당신 여기서 이러면 우리 지영이 더 상처받아. 그거 싫지? 그니까 그만해. 집에 가서 나랑 이야기해. 어? 동생은 이번에는 달래더군요. 아무래도 재수 씨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까지 다 보고 나니 화낼 기력도 생각도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그날 병원에서의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해서 소식은 궁금했지만 재수 씨가 좋아지고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면 말입니다. 물론 그날 제가 본 장면이 아직 머릿속에 콱 박혀서 나가지 않았지만 그랜도 지금 정신적으로 어딘가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아내가 직원들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예약이 잡혀 있던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사과 전화를 하고 병원 문 앞에 휴무라고 써두는 것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내는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아이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이니까 당장 오라고 말이죠. 밤늦게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라서 갔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는 기분이 듭니다. 도착한 응급실에는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동생이 첫째이자 제 조카인 지영이가 누워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지영이 이름을 부르고 곧장 큰딸아이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지영이가 죽으려고 했대. 그렇게 말하고는 딸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누워있는 조카의 얼굴을 봤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이 조금 쉬기만 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병원의 동생과 재수 씨가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고 재수 씨가 굳었죠.
일단은 좀 쉬기만 하면 된다니까 너무 걱정 말고. 너무 놀라서 손까지 덜덜 떠는 동생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등을 두드려줬어요. 애비된 입장에서 동생이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 보던 재수 씨는 조카에게로 다가갔어요. 지영아, 가자. 얼른 일어나. 그런 재수 씨의 모습을 보고 경악한 것도 잠시. 동생이 벌떡 일어나 그런 재수 씨를 잡아 아이에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당신 딸이기만 해? 내 딸이야.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지영이 저렇게 된 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아니야? 동생이 버럭 소리를 지르니 재수 씨가 잠깐 움츠렸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런 거야? 지 잘 되면 지가 제일 좋은 건데 내가 나약해서 그래 아직 마음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 당신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잖아. 지금 저러고 누워있는 애 앞에서 당신 그런 말이 나와? 다시 강하게 키우면 돼. 할 수 있어. 자기가 부족한 게 대체 뭐냐고. 집안 좋아. 부모 둘 다 의사야. 해줄 거 다 해주고.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선생의 학원에. 대체 뭐가 부족해서 학교를 그거밖에 못 가냐고. 그리고 재수하라는 말은 왜 안 듣는 건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애를 위한 거야. 당신이 밖에 나가서 우리 딸 어디 다녀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애가 불행하다잖아. 호강에 겨워서 그래. 수진이 봐.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런 대학 잘 만들어가잖아. 갑자기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튀더군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던 거긴 하지만요. 아마 재수 씨는 제 큰딸이 제대로 된 과외 하나 없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간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조카를 닥달하고 재수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학원에 보내고 그러다 지금의 이 사달이 난 거고 말이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조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다시 저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과 재수 씨가 한참을 싸우다 병원 관계자들이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입을 다물 때쯤 제가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지영이 당분간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정말? 형이 그래주면 나는 정말 고맙지. 정말 너무. 재수 씨가 다시 한번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걸 동생이 끌고 나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했는지 협박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다시 돌아왔을 땐 재수 씨는 그전보다 많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걸 허락했고 말입니다. 조카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엄마는 보기 싫다는 듯 시선 한번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간다는 말을 굉장히 반색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동생은 슬프다는 듯 바라봤고 말이죠. 손님 방으로 비어있던 방에 새 이불을 깔고 보일러를 틀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조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당장 힘들면 학교고 공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조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간 쉬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집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동생과 재수 씨가 아예 갈라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재수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아 했는데 동생이 소송도 불사할 생각으로 강경하게 나간다 보더라고요. 재수 씨가 그동안 여기저기에 아이들 학업 관련해서 유난을 떨다가 사고 친 일이 많아서 그게 유책 사유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도 동생이 가지고 왔어요. 물론 큰아이는 이제 성인이지만 둘째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엄마는 절대 싫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육권은 동생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는 아니고 대충 이야기는 해드렸어요. 작은 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이유를 아예 모르실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우시는 부모님들은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하셨고,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과 두 명의 조카들,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재수 씨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아이들 공부를 놓으면 안 되니 어쩌니 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재수 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앙금이 꽤 깊어 보였습니다. 둘째로 그 병원은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망했습니다. 재수 씨가 다시 돌아가서 병원을 운영해 보려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다 나간 상태였고 말입니다. 재수 씨 혼자 다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조카는 해외여행을 나갔어요. 얼마가 될지 모른다며 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흔쾌히 비용을 모두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저희 딸애한테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와서 그래서 여행 가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온댔어. 큰 조카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재수 씨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같이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렸지만 말입니다. 아니, 재수해야 하는 애를 해외로 보내면 어떡해. 나가 있는 동안 공부했던 거 감 다 잊어버릴 텐데 애 학교 또 못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 내가 책임지고 평생 끼고 살 거니까 당신은 제발 애들 인생에서 좀 나가. 이제야 숨 좀 쉬는 애들 끝까지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재수 씨는 저희도 찾아왔었어요. 저보다는 정확하게 제 아내이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서 있는 재수 씨를 봤다더군요. 아, 아내는 다시 대학병원으로 출근하거든요. 워낙 일 잘하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금방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던 재수 씨와 만났다고 합니다. 재수 씨는 여전히 아내 탓을 하더래요. 그때 형님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혼도 안 했고 아이들도 저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시기가 좀 당겨진 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거도 동서가 자초한 일이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동서를 떠났을 거야. 그렇게 가둬두고 모든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어 하는 법이거든.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도 사실 이제는 동서도 알고 있잖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사회적 평판, 자존심, 그리고 트로피로 생각했다는 거. 재수 씨는 그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아내 때문이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가 근처 주민에게 신고당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참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예쁘고 의사고 또 말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래 열등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식들 가지고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거냔 말이야. 그것도 그렇게 예쁘고 멀쩡한 애들로.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맞습니다. 재수 씨는 욕심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망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매달렸던 명예까지 싹 다 말이죠. 얼마 뒤 재수 씨가 치료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을 통해서 말이죠. 이미 우리 집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카들의 엄마잖아요. 좋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외국에 나가 있는 큰 조카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편지가 왔다더군요. 다행히게도 아주 잘 지낸다고 즐겁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병원 일이 바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몸이 바쁘면 쓸데없는 생각을 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일이 많을 때 일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날 재수 씨의 병원 앞에서 재수 씨가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어도 그때처럼 가만히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지영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거기 직원 상황도 그래서 내가 참고 있었던 거지. 나 어디 가면 똑 부러지는 소리 엄청 많이 들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우스갯소리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때가 되었을 쯤 오랜 시간 여행을 갔던 조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과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조카가 재수 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사실 완전하게 다 용서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는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에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고는 재수 씨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수 씨는 많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하던 일이나 원래 살던 곳에서 벗어나 물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마을에 터를 잡았다고. 그곳에서는 누군가와 비교할 일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말이죠. 엄마가 편해진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좋더라고요. 경쟁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본인도 그렇게 공부해서 성공했고, 그게 아마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불행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때문에 가족 간에 되돌리기 힘든 감정의 골이 생긴 거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재수 씨도 사회의 시스템이 낳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렇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물론 가장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건 아이들이지만요. 물론 아직은 동생은 재수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여자 얼굴만 보면 그날 응급실에 누워있던 지영이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동생에게 무리해서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고도 말해줬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시원한 사이다 엔딩이나 해피 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라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까지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가족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언제나 하고 또 그 행복은 누군가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어떤 힘든 길도 잘 헤쳐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비록 동생네 식구들은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사연이 참 많이 길어졌네요. 나이가 들면 구구절절 말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마음은 청춘이지만 말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줄일게요. 날이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0대 여자예요. 요즘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날이 없어서 참 살맛이 안 나는 때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는 게 어떠신가요? 부디 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 친구한테 하소연하니까 다들 너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일까요? 정말 요 근래 들어 아들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치밀어 올라서 말이죠. 저에게는 자식이 셋 있는데 장남인 아들 녀석 하나와 딸 둘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 아들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특히나 신경 써서 키웠고 딸들은 시간이 지나 그걸 저에게 꼬집어 말하더라고요. 꽤 서운했었는지 눈물을 비치면서 말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는 맨날 오빠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엄마도 여자면서 같은 여자인 우리들을 차별해? 아무리 오빠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리고 다녔지만 매번 나랑 영숙이한테는 도시락도 니들이 알아서 싸갖고 다니라고 했잖아. 나 진짜 쌓이고 서운한 거 많아. 나는 결혼해서 엄마처럼 안 살 거라고.
이런 말들을 종종 해오니까 저도 얘네가 어릴 때는 많이 야단쳤죠. 하지만 나이를 같이 먹어가다 보니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딸 둘은 모두 일찍 결혼했지만 아들 녀석은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답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 많이 아프기도 했고 학교도 그렇고 꾸준하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다행히도 머리는 나쁘지 않았는지 무던하게 대학도 갔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직장 생활만 했다 하면 회사를 진득이 못 다니는 거죠? 그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우라통이 터지고 더 이상 딸들의 원망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우 너 이제 독립하든지 장가를 가든지 해. 엄마랑 아버지는 더 이상 너 이렇게 사는 거 데리고 못 살아준다. 언제까지 엄마 밥 먹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거야. 대학도 멀쩡한데 나온 녀석이 왜 직장을 그렇게 매번 옮겨 다니냐고. 이쯤 되면 네 문제 아니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막 나갔던 게 툭 하면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지도 않거든요. 결혼한 여동생들이 각각지 남편들 데리고 명절에 인사 와도 늘 무뚝뚝하게 인사도 잘 섞지도 않고요. 그런데다가 40이 넘도록 1년 넘게 다녀본 직장이 없으니 제 속이 편하겠냐고요. 어떻게 얘를 두고 눈을 감을지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남편이랑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당신 말이야. 이거 다 당신이 저 녀석 오냐 오냐 키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 저렇지 지 앞길도 못 찾고 저러고 있지. 나 닮았으면 저렇게 자랐겠어? 엄마가 돼가지고 맨날 아들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주고 있으니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아들까지 껴서 셋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맨날 같은 모양새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도 감정 상해서 먼 일이 나도 나겠다 싶더라고요. 언제는 고성이 오가면서 남편이 아들에게 야단을 쳤고 아들도 화가 난다고 지 아버지한테 아주 살벌하게 대들었거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대책을 세웠고 그걸 그대로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듣자마자 아들은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제 지 팔자 지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영우 너 지금 달력 좀 봐라. 2월이지? 너 6월 달 안으로 취직해. 알았어? 그리고 말이야, 올해 가기 전에 신부감 데려와. 그래서 결혼 얘기 확답 받아 놓든지 하라고. 네 앞길은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랑 아버지 아주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될 것 같다. 이게 뭐냐? 40년이 넘게 끼고 살았으면 된 거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야 돼? 아들은 제가 기한을 딱딱 정해서 말하는 게 기분 나빴던지 따지려고 하는데 저는 가당치도 않아서 마구 말을 이어갔어요. 아유,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 너 맨날 그런 식으로 네 30대 무렵에도 계속 미루고 미뤘지? 올해 안에 직장이랑 결혼 다 해결해서 살 길 찾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어디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가. 제 말에 아들은 눈을 번쩍이며 황당해 하더군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건 아들뿐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참, 얘도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대뜸 나가라고만 하면 어떡해? 내보내야 할 때는 끼고 살더니, 왜 내쫓을 때는 또 저렇게 인정사정이 없대? 전 여기서 말꼬리 하나씩 물고 늘어지며 이 두 박씨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아우,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아니, 이렇게 셋이서 지지고 볶고 못 살아. 엄마도 나이가 지금 곧 있으면 70이야. 네 엄마 허리 아파서 음식도 잘 못하고 청소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걸 네가 뭐 도와주기를 해. 당신은 나도 좀 편하고 싶어요. 충분히 나는 할 만큼 했어. 네 엄마 미치는 거 보기 싫으면 올해 안에 결정해서 나가. 저도 어지간히 쌓인 게 많았던 건지 예전에는 이런 모진 소리를 아들이나 딸한테 뱉고 나서는 늘 찝찝했거든요. 다시 어떻게든 만회해보고자 슬슬 달래기도 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타이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달랠 얘기와 연령대가 따로 있는 거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자식하고 뭔 그리 쎄쎄쎄 놀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격하게 얘기하고 나서 조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아침 먹자마자 나가버리는 아들을 한두 달 보는 중에도 조금도 그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하루빨리 이 꼴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시했던 6월이 되기도 전에 아들이 갑자기 저녁에 과일을 사와서는 툭 하고 말을 뱉는 거예요. 엄마, 나 직장 구했어. 저기, 그 전에 아는 선배한테 소개받아서 요즘 내내 면접 받고 교육받으러 다녔거든? 일단은 다음 달부터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솔직히 아들이 그런 식으로 취직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늘 어영부영 말끝을 흐리면서 퇴사를 대충 보고하는 것이 십수년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히 기쁘지도 않고 어떻지도 않더라고요. 외려 이번에 더 강하게 쐐기를 받게 되더군요. 그래? 잘 됐네. 그건 그렇고 그 아는 선배한테 다른 소개도 좀 해달라고 해봐. 어디 차만 아가씨 없냐고. 엄마가 한 얘기는 취직이 끝이 아니야. 분명히 결혼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자 이 부분에서 아들이 몹시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이제 막 직장 구했다고. 그리고 결혼은 또 무슨 결혼이야. 이렇게 승질을 내면서 저에게 마구 다그치던 아들놈. 참 세상은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생짜증을 내던 녀석이 8월쯤 글쎄 한 아가씨를 데려온 거였죠. 이것도 지가 나서서 데려온 건 아니고 우리 집 앞에서 둘이 걷고 있는 걸 자기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토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좀 데려오라고 우리가 난리를 쳐대니까 지도 성화에 못 이겨서 데려왔고요. 그런데 아가씨를 보니까 인물이 막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쩜 그렇게 싹싹하고 밝은 성격인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 많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혼자 늙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옆에 배우자가 있어서 그렇게 늙어갈 수만 있다면 된 거 아닌가요? 남편도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한테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성격도 좋고 밝더라. 영호는 저런 아가씨를 만나야지 좀 얼굴라도 피고 편하게 살지. 듣자 하니 직장에서 만났다고 하더라. 그 녀석 그거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부모 속 긁을 때는 언제고. 너 뭐 이렇게 거짓말처럼 한 방에 직장에서 결혼까지 해결을 하고 있어? 사실 우리가 너무 허물을 켜듯 결혼까지 상상을 해버리긴 했는데 이게 또 자식이 젊을 때 시집장가 보낼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딸들 한창 좋은 나이에 시집 보낼 때에는 서로 재고 고민하고 하느라고 머리가 아팠는데 아들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시키려니 이미 지들끼리 미래 계획을 다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이 아가씨 쪽에서 나름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켰어요. 요즘 신세대 아가씨들은 대범하게도 한 게 우리 아들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지 뭐예요. 저 어머니 이 사람 진짜 쑥기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둘이만 행복하게 살자. 애기는 너도 나도 자신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배시시 웃기는 하는데 대답은 안 해주고 말이에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여자애를 태워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너스리를 떨면서 말하는데 이런 밝고 호탕한 성격 덕에 우리 딸애들까지 오빠 신부감을 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어 그 다음에 3월에 식을 올릴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아들을 닥달했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 짝이 있는 거니까 둘 다 적당한 때에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둘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아들 녀석도 이전보다 얼굴이 피어가지고는 밝아진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도 웬일로 마음의 시름을 덜어내고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회포도 풀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개도 들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말도 없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처진 어깨 뒷모습만 봐도 뭔가 서늘하고 심장이 쿵한 게 대체 너가 여기 왜 있냐? 왜 네 집 놔두고 여기 왔냐고 했어요.
보나마나 이건 부부싸움이라도 했을까 싶어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더군요. 돌아오는 아들의 답은 제 상상을 넘어선 이야기였고요. 아니, 딱히 싸운 건 아니고, 와이프랑은 상관없어. 근데 와이프 보기 좀 미안하고 자신이 없어, 엄마.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있잖아. 나 직장 그만뒀어, 엄마. 아휴, 정말 하늘이 노래지면서 순간 천장 샹들리에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주저앉을 듯 해서 식탁을 얼른 잡았어요. 제정신이니? 너 지금 결혼해서 가장된 애야. 아무리 집이며 뭐 네 아버지랑 내가 해줬다지만 우리 믿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러는 거냐? 세계 아직 몰라? 너무 흥분해서 거칠 것 없이 말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은 제 말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지 무슨 회사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내 자식이지만 진짜 몇 대는 쥐어받고 물바가지라도 끼얹고 싶더라고요. 너무 속이 답답해서 꼴도 보기 싫어지고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딸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지네 시댁이며 남편 욕하느라 전화를 해대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란 게 이래서 나온 말이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도저히 이 꼴을 제 손으로 쥐어 담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고 난 뒤 몇 개월간 자유몸으로 돌아다닌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 들볶는 소리, 딸들 볼멘 소리, 아들 뒤치다꺼리로부터 해방된 게 정말 얼마 안 됐고요. 그 맛을 노년에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싶겠냐고요. 그냥 그 길로 아들을 쫓아버렸네요. 가서 네 알아서 살라고 말이에요. 아유, 나는 몰라. 이제 너 그런 얘기 하려고 엄마한테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엄마 해결 못 해줘. 엄마 나중에 죽고 없으면 어떡하려 그러는데? 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마누라하고 말해서 해결해. 마누라가 그런 너랑 못 살겠다고 하면 그럼 살지 말든지. 아유, 엄만 진짜 지긋지긋해서 아주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빽빽 질러버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침대에 팍 누워버렸어요. 눈물도 줄줄 흐르고 몇 번이나 헝헝 흐느끼면서 얼굴을 문질러대다가 지쳐서 그만 잠들었던 것 같네요. 눈 떠보니 완전 어두운 밤이 되었더라고요. 아들도 가버렸는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도록 아들은 무소식이었고 제 쪽에서 먼저 연락해보기도 왠지 좀 뭐하더라고요. 너무 야멸차게 쫓아냈나 싶어서 좀 신경 쓰고 있던 사이 웬일로 며느리한테 대뜸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묻고 싶은 얘기가 한가득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놈의 녀석이 진짜 지 와이프에게 자기 회사 때려친 얘기를 했나 봐요. 며느리는 다 안다는 듯이 서두를 시작하는데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무튼 그래서 저도 사업 생각하던 걸 좀 당겨서 하려고요. 영호 씨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 쉬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이 사람도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열심히 돈 벌 궁리를 해서 일을 벌리는 것은 내 아들놈이 아니라 남의 집 딸인 며느리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고 남자가 돼가지고 기본 구실도 못하나 싶어서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도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야무지게 지 계획을 말하고 있는지 아들놈이 여자 하나 고르는 재주는 있었나 싶어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제가 사실 이전에 남대문에서 옷 장사를 좀 했었거든요. 어머니 그러다가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접어두고 회사를 들어갔던 건데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났고요. 저야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긴 했지만 이 회사가 좀 사람 괴롭히는 곳이긴 해요. 영호 씨 같은 사람한테 힘든 장소인 건 맞아요. 다른 직원들도 이번에 대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기존에 하던 일 다시 하면서 열심히 먹고 살아 볼게요. 그러니까 저와 영호 씨 응원해 주세요.
아무튼 며느리라도 야무져서 저렇게 하겠다는데 전 진짜 감지덕지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뭐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시다는데 사실 저도 아들 얼굴 보거나 목소리 들으면 험한 말부터 나갈 것 같아서 몇 주간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자기가 곧 남대문에서 장사를 시작한다면서 이것저것 사진도 보내오고 쇼핑몰을 열 거라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듣자 하니 이 우유부단한 능력 없는 아들놈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고 적어도 엄마인 나는 알면서 이렇게 남의 집 딸을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개업에 보태라면서 바로 1,000만 원을 며느리한테 보태주었답니다. 아들 통해서 보낸 거라 며느리는 소스라치면 난리를 치더군요. 어머니 뭐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화분 하나 보내셔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큰맘 먹고 보낸 돈이라 다시 받을 생각도 없고 돌려줘도 소용없다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여간 며느리는 며느리고 이 아들놈은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 밤마다 시름시름 앓게 됐죠. 내가 아무리 홧김에 말했다지만 저러다가 며느리 질려서 우리 아들 이혼당하면 어쩌나 별의별 고민들이 머릿속을 휘젓더라고요. 자식도 내미는 늘 마음 한켠에 자식이 걸려서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답만 수십 개 수백 개씩 떠올리기 마련인 듯해요. 저도 별 생각을 다 하면서도 새삼 아들네 연락은 안 하고 꾹 참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가끔씩 며느리는 저에게 장사하는 사진이나 쇼핑몰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오더니 꽤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있던 텃밭이라서 그런지 일하는 것도 재밌고 이제야 지인들 도움 없이 수익 늘고 있어요. 제 남동생이 같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손발도 맞고요. 참, 어머니, 이 사람 취직했어요. 원래 우리 같이 일했던 회사 선배가 다시 끌어줘서 새로운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소식을 듣고 있다니 얼마 만에 이렇게 확확 바뀌어버린 환경에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아들과 연락도 하고 또 그만두면 안 된다고 못을 박다가 짜증내는 소리에 전화를 얼른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며느리가 하는 장사도 잘 된다고 하고 아들도 취직이 다시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숨은 좀 쉬겠더라고요. 누구든 하나만 잘 좀 꾸준하게 됨직하게 일을 이어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죠. 저는 이 정도면 감지덕지한데 우리 남편이 이상한 데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에휴, 그만하면 걔들도 이제 애기 가져도 되지 않나? 당신이 새 애기한테 얘기 좀 해봐. 이때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와서 아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뭐야? 궁금하면 당신이 물어봐. 여지껏 나 통해서 속 터지는 얘기는 전부 나한테 시키더니 해결된 얘기들을 들을 때만 그렇게 누워서 들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애 갖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 어? 쟤네 둘이 지금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며느리만 나이 많은 게 아니라 영호도 나이가 많아요. 그냥 둘이 살아주는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건 우리 딸이 결혼하고 3년 정도 임신이 잘 안 됐었거든요. 많지도 않은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애가 안 들어섰어요. 딸도 초조해하고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사돈 내에서 어찌나 그걸 갖고 우리 딸을 쪼아대고 아주 반타작을 해댔거든요. 그 일을 제가 나서서 싸우기도 하고 딸 가진 죄인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던 걸 생각하면 진짜 이런 화제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녀석이 핏줄을 낳아놓으면 좋겠지만 대뜸 바랄 수도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속 없는 소리만 짓거리는 남편도 짜증나려고 하는데 어찌 아들 일은 왜 상상도 못한 상태로 늘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저기 와이프 임신했어. 이제 막 알았고 입덧도 시작했어. 이렇게 갑자기 될 줄 나도 몰랐네. 하필 이야기를 설거지하다 들어가지고 컵을 깰 뻔했지 뭐예요. 진짜냐고. 몇 주인 거냐고 재차 계속 얼마나 반복해가며 물었는지.
아들 역시 반복해서 답해줬죠.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숨이 훅 나오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바란다고 하고 있었지만 나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구나. 그랬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 무사히 아이를 낳고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들 녀석은 자기 핏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아보고 어찌나 감격을 하든지 눈물이 글썽거리더군요. 그러면서 금방 굳은 얼굴로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데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얘를 위해서 살 거야.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고, 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잘 살 거야. 이래서 자식 낳아야만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 걸까요? 아들은 그 이후로 손녀가 커가는 내내 이 악물고 직장을 쭉 다니고 있죠. 하지만 왜 한쪽이 안정되면 다른 한쪽에서 문제를 갖고 고개를 쓱 들이미는 걸까요? 그렇게 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지켜서 낳은 우리 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이때 울면서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간 겪은 심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어머니, 우리 민지 심장에 구멍이 있대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이 작은 애기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충격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뭐라 이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쪼개지면서 어디 인생을 쉽게 그냥저냥 살려고 하냐며 누군가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래서 딸내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바쁘게 알아보러 다니고 며느리도 한동안 다시 일 쪽에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온 가족이 손녀에게만 집중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다가오는 건지 시간이 좀 지나 아들에게 듣기로 또 다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남대문 장사 지금 좀 안 되나 봐. 처남이 혼자 관리하기도 벅차고 그리고 처남도 맨날 새벽에 그렇게 소매 장사하다 보니까 건강도 썩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며칠 전에 보니까 와이프랑 처남이랑 전화로 엄청 싸우더라고. 보고 있는데 불안불안을 했어. 들어보니 며느리가 혼자서 사업을 지휘하고 그 밑에서 자기 남동생이 따라줄 때에는 아주 순조로웠었나 봐요.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몸이 썩 안 좋아서 신경도 못 쓰고 사업 수완이 없는 남동생은 계속 손해보기도 하고 뭘 까먹고 사기당하고 그러고 하여간 뭔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나마 외려 이제는 아들이 홀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버틴다고 해야 할지 며느리가 하는 장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나 봐요. 보다 보다 안 되겠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지 잘 받지도 않더라고요. 늘 싹싹하게 받아서 데리고 하던 아이인데 자기가 버려놓은 일도 위태롭지 늦은 나이에 낳은 딸내미도 아프고 본인 몸도 아프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나 봐요. 급기야는 심각하게 우울증이 온 것 같더군요. 정말 대책이 필요해 보였어요. 엄마, 나 진짜 이런 걸로 힘들어질 줄 몰랐네.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인지 뭔가가 와서 밤마다 힘들어해. 막 새벽에 베란다 나가서 기둥 붙잡고 울고 내가 불러도 들어오지도 않아. 게다가 얼마 전에 처남이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 날 뻔했대. 거기도 밤 장사하고 남대문에서 하남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피곤할 만도 하겠어.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던 와중에 아들이 완전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심정이야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어 저는 더욱 근심이 깊어졌죠. 그래서 우리 방 작은 방 하나 비워주고 다음 주부터 처남을 그쪽에서 지내게 하려고 해. 내가 출근해 있는 동안 와이프 신경 써줄 수도 없고, 그리고 어쨌든 둘이 사업 같이 하니까 가까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나도 이 근처에 작은 거 하나 얻어서 있으면 안 될까 했는데 사업도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그럴 형편이 안 되나 봐. 이 부분에서 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돈네 집이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칼국수 집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집까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하여간 30대 중반 넘어 장가 안 간 아들은 어느 집에나 애물단지가 되나 봐요.
사돈네가 아들이랑 같이 살길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저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매형이랑 누나가 살고 있는 집에 간다는 걸 그냥 둘 일인지 제 상식으론 좀 답답한 거죠. 어느 날 제가 김치며 밑반찬을 좀 넉넉하게 한 날이 있어서 그걸 갖다 주러 아들네 들렸거든요. 근데 저도 처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집에 찾아갈 때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를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문을 툭 쳤는데 누군가 문을 훅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연 사람이나 저나 서로 기겁해 버렸네요. "어이 사돈어른." "아유, 아유 그래요. 아이고 저기 사돈 총각이구나. 아유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말을 던지고 음식 갖다 주러 왔다고 슬슬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전보다 뭔가 아들네 집이 더 복잡복잡하고 좁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안 그래도 셋이서 살기도 큰 집도 아닌데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그럴 만도 하잖아요. 주섬주섬 반찬들을 꺼내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대강 사돈 총각에게 짧게 인사를 했는데 제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작은 방에서 그냥 내내거리면서 답만 할 뿐 제가 나가기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자기 누나는 밝고 부침성도 좋고 예의도 바른 편인데 남동생이 저렇게 사회성이 없어서 쓰겠나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 생각도 길지 않았던 게 어째 그 집안 핏줄이 그랬었던 건지 몰라도 며느리도 점점 성격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주 나쁜 성격으로 고약하게 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처럼 우울하고 무기력한 것을 극복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손녀 데리고 병원 다니다가 결국 자기도 정신과 예약할 정도로 힘들어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우, 그 정도야? 아니, 민지 하나도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 그런데 그 심장에 구멍 난 건 크면서 좋아질 수도 있다며. 그럼 너나 새애기나 좀 기다려보지 그래.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니까 마음 못 잡는 거 아니니? 아들도 답답했는지 한숨을 훅 내쉬더군요. 제 기준에는 우울해한다는 건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엄마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와이프 말이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한테 크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처남이랑 구두로 말이 오가다가 이걸 계약하게 된 모양인데 아무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고 뭐 다 속았다고 아주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대서 집에서도 아주 그냥 자기 동생이랑 원수가 돼서는 내가 있는데도 둘이 큰 소리로 싸운다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놀래서 다그치듯이 물었어요. 아이고 정말? 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가게도 있고 뭐 쇼핑몰도 한다며 거기 타격 입을 정도로 난리가 난 거야? 그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아들은 제 마음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더군요. 세상 일 돌아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엄마 나 이번 일 지켜보다가 직장 다니면 월급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다니까. 난 사업할 자신도 재간도 없지만 아무튼 남이 주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 이 녀석아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래서 네 마누라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곧 접어야 된다고. 지금 당장 재촉받는 빚만 해도 몇천은 훌쩍 넘고 1억 안팎이었던 것 같아. 문제는 이 사람도 나도 당장 급전이 없는데 어떡하나 싶어. 사실 1억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얘네 딸내미인 손녀까지 주기적으로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부부로이다 보니 어디서 부모들이 대단하게 챙겨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지경에 왔으니 며느리도 답답해서 저렇게 예민해졌나 싶어요. 저라도 제 정신으로 버티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니 바보 같은 아들 녀석은 왜 이리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 엊그제 나 진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 와이프가 괜히 집에서 혼자 있다가 제 발로 정신과 간 게 아니야. 나 그날 저 새벽에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초풍했다니까?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결혼론만 얘기해. 뭔 놈의 자기 부인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건지 이런저런 말 듣고 소화하느라 더 힘든 제 엄마는 눈에 뵈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듣고 전 너무 놀래서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와이프가 요즘 새벽에 혼자 깨서 민지한테 수유하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피곤해할 때가 많았거든. 근데 한창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기도 막 화내기도 하고 울더라고. 그날은 나보고 애 좀 보라고 막 흔들어 깨우길래 나한테 이렇게 짜증 부리는 애가 아닌데 왜 그런가 했어. 근데 내가 주방에서 민지 안고 분유 먹이는데 그대로 애기 방에 들어가 버리더니 문을 찰칵하고 잠그는 거야. 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아, 근데 나는 낌새가 이상해서 민지 안고서 문을 툭툭 두드렸는데 절대 안 열어주는 거지. 아무래도 기분이 좀 별로라서 스페어 키로 따고 열어봤는데, 아, 진짜 아무래도 와이프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서 나도 주저앉았다니까? 뭐가 이렇다 싶은 심정은 없지만 며느리가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머리는 엉클어진 채 왠지 극단적인 일을 행하려는 듯 보였대요. 이때 정말 머릿속이 아찔하더니 저 역시도 앞이 어질어질 기우뚱하더라고요. 이대로 진짜 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저 혼자 며칠을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도 아들에게는 알려야겠어서 말을 했는데 찬성할 것 같았던 아들은 의외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서 썩어나? 1억이야, 1억. 그걸 왜 엄마가 대준다는 건데? 저건 와이프가 벌인 사업이고 잘 안 돼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아버지가 집도 사줬는데 생활하는 것까지 뭘 이렇게 다 해주려고 그래? 나한테 줘도 부담스러워서 돌려줄 마당에 엄마 며느리가 빚진 건데 그냥 알아서 하게 둬. 아, 나 이렇게 계산 복잡해지고 관계 꼬이는 거 싫다고. 자기 딴에 제 걱정을 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찡하긴 했지만, 아, 그래도 제가 뭐 이걸 정말 며느리만 짠해서 그러겠어요. 결국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 우리 아들에게도 여러모로 감정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런 거죠. 아들 얘기는 대강 참고로 하고 며칠 뒤에 저는 며느리를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남편도 며느리 남편인 제 아들도 접촉할 일이 없는 시간대에 말이죠. 한눈에 봐도 지친 얼굴로 아기를 안고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니까 안쓰럽고 짠하기도 하고 참 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바로 이런지하에 제가 건넨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일이에요. 지금 좀 힘들긴 한데 민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그럼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다시 일해서 갚아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그러나 저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했어요. 아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자식네 가정의 안정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걸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재차 몇 번을 설득해서 며느리에게 줬고 반나절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아무래도 이후로 자주 마주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도 좀 연락을 피했고 아들을 통해서 잘 해결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였죠. 들어다 보니까 다행히 사업 빚은 많이 충당이 된 터라 적당히 가게 넘기고 정리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지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힘들었다더니 어찌어찌 처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뒤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잠깐 민지랑 들릴게요. 집에 계시죠? 어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식사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아무래도 낌새가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려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갚는 건 천천히 갚으라고 했더니 본인이 노력해서 최소 5년 안에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라곤 했는데 제가 그간 지켜본 며느리의 성향으로 볼 때는 아마 찝찝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 비상금 통장에서 꺼낸 거라 남편도 모르는 액수이기도 하고 일단 혼자 융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돈이었는데요.
그리고 아들네가 불안불안하니 잘 살라고 빌려준 거라 그리 급하지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손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딸한테 얘기 듣고 왔어요. 아니, 글쎄, 어쩌다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아니, 뭘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후다닥 이렇게 왔네요. 아유,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글쎄, 본인 친정엄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니, 귀뜸이라도 해주던가. 사실 뭐 알았어도 저는 좀 불편하긴 했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당황해서 집을 오픈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했죠. 제 딸에도 큰 결심을 하고 건넨 거액이긴 하지만 그 집안 어른까지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저것 음식을 해갖고 오셔서는 고맙다는 말만 연거푸 하시니까요. 아유, 사돈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식당을 하잖아요. 밑반찬 좀 넉넉히 갖고 왔습니다. 아유, 이거 진즉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제가 다 미안해요. 그러시면서 반찬들을 우리 집 식탁 위에 엄청나게 늘어놓으시는데 딱 봐도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담은 통을 끝도 없이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다 뭔가요, 사돈?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쩔쩔매면서 그걸 조금씩 여러분의 신용을 하고 있는데 대뜸 사돈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집에 밥 있지요? 아이, 우리 이거 반찬으로 해서 얼른 함께 같이 먹읍시다.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같이 밥을 한 끼를 먹자는 거예요. 아주 멍하니 벙벙했지만 일단 떠듬떠듬 밥 준비를 하는데 마치 명절 준비하는 형님 동서 마냥 분주하게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어색하게 밥을 먹고 그걸 또 며느리가 치우고 참 이색적이고 독특한 보답이다 싶었어요. 딸네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사정을 봐줬다고 하니 본인네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는 한판에 저렇게 투박하게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딸도 있고 저 역시 친정엄마이다 보니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던 걸 제가 한 번쯤은 제동을 걸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화병 나서 누워있지 않을 텐데 다시 떠올려봐도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기네요. 이후의 일은 우리 집에서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고 우리 딸들은 그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아직까지 분해하고 있거든요. 곧바로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저는 몇 번이나 며느리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상황을 확인해야 했답니다. 아유, 맛있게 잘 드셨어요. 하여간 나도 너무 고마워서 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고 찾아온 김에 저도 사돈께 드릴 말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실까요? 그게 혹시 좀 더 여윳돈이 있으신가요? 와, 정말 무슨 제야의 종이 땡그랑하고 제 머리를 친다고 해도 이 소리보다는 덜 놀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기절초풍할 소리인가요? 어이구 뭐고 찾을 것도 없이 저는 며느리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근데 며느리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자기 엄마를 보더니 복잡한 얼굴로 딴 데를 보더라고요. 아유,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이고,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봐요. 그쵸? 아유, 이런 거 뭐 돌려서 말할 거 있나요? 사돈, 아주 시원시원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보아하니 사돈 내가 여유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딸이랑 아들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얘네랑 같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식당을 좀 키워가지고 같이 성공했으면 하거든요. 아유, 근데 돈이 그냥 많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고 자시고 기가 막혀 죽겠는데 뭘 꼬치꼬치 묻는 건지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환장하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계속 들어보세요.
아유, 이래가지고 우리가 평소 왕래도 자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애들 결혼시키고 오늘까지 왕래가 없으니 그냥 소통이 안 되네. 아유, 참. 아, 일단 처가가 좀 잘 돼서 우리 이서방도 좀 편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럼 나중에 이서방도 다 같이 일하면 되고 가족 사업을 그렇게 해갖고 저기 잠깐만요. 아이, 좀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아유, 그렇죠. 그 말이죠. 아유, 근데 꼭 그렇게 짚어서 물으시면은 저는 말을 자르고 자꾸 제 눈을 피하는 며느리도 이해가 안 가는 상태에서 그냥 재차 물었죠. 아니,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간의 주름이 확 잡히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물었고, 그 다음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의자를 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과 사돈을 맺은 건지 며느리도 이제는 제 눈에 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더군요. 아유, 뭐 그렇게 큰 돈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식당 정리하고 조금 어쩌고 하면 가게 빼고 또 보태서 새로 하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대강은 이런데 그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고요. 아, 지금 저보고 5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니?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며느리는 이때 답도 우물쭈물 안 하고 자꾸 지 딸내미 머리만 매만지고 있고, 얘네 친정엄마는 말을 확 막아버리더니 자기랑 얘기하자는 거예요. 전 다 필요 없고 속 시끄러워서 일단 다들 나가라고 했죠. 근데 들려오는 말이 정말 가관도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히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지, 생판 남도 아니고 무려 사돈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강도짓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아유,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사돈? 아이고, 고상하게 말 좀 합시다. 그니까 5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아이, 그러면 좀 나눠서 주셔도 되고. 아유, 지금 이대로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집도 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요. 다 같이 일단 살고 봐야지 않겠어요? 에이, 그렇게 되면은 이서방도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얘네들 가정도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 와, 살다 살다 이런 참신하고 골 때리는 협박은 정말 면전에서 처음 들어봐요. 그것도 내 자식을 인질로, 게다가 지 자식을 인질로 잡고 저러는 꼴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서 저는 그냥 쫓아보냈는데, 그 품에 안겨나가는 손녀딸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사돈은 그러고 곱게 나가지도 않고 외려 적반하장으로 현관에서 막 성질을 내고 있고요. 뭐 이딴 인간이 있나요? 아유, 왜 그렇게 화가 많으세요? 아니, 말이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우리 딸한테 털컥 1억 줄 때는 언제고, 어?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한 건데. 아, 그게 그렇게 발작할 일이야. 아유, 참나. 나도 기분 잡쳤네, 그냥. 기껏 마음 먹고 반찬도 양껏 해왔더니만. 이 말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주방 가서 쇼핑백을 꺼내다가 사돈이 가져온 반찬통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담았어요. 됐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네요. 아휴, 근데 진짜 이후로 난장판이 돼버린 우리 집 모양새는 이날 하필 남편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수습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제가 돌려준 반찬 꾸러미를 갖다가 사돈이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대로 내동댕이를 쳐가지고 거실에 와라락 다 쏟아버린 거예요. 정성도 모르고, 아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응? 무시하냐고? 망할 할망구 같으니라고. 완전 눈이 시뻘게 져서는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는데 이제 슬슬 겁이 날 정도더라고요. 며느리가 허둥지둥 정리한답시고 지 엄마를 끌고 나가는데 저는 너무 엉청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고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는데 진짜 말이 입 밖으로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들 중 그 누구에게도 알릴 엄두가 안 나서 충격받은 상태로 있는데,
저렇게 우리 집을 헤집어 놓고 나간 지 얼마 됐다고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로부터 온 건데 참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딸들이랑 변호사를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지 친정엄마 정성 무시하고 그런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다. 그러면서 뭐 이대로는 못 살겠다나요? 결론은 이혼하니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더군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세상 애틋한 얼굴로 고맙다 어쩌면서 선을 지키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싹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귀신한테라도 홀린 건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멍청했나 싶어서 허탈감이 들더라고요. 전 며칠 화병이 나서 누워있고 딸들이 연달아 다녀가고 아들도 거의 반쯤 넋이 나가 있었죠. 우리 가족은 이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혼을 시키건 뭐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급기야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사돈이며 며느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지 누나 집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사돈 총각까지 발작을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사돈 총각의 그 발작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손녀라도 챙겨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생판 난리 부르스를 쳐버렸거든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어? 이렇게 갑자기 둘이 이혼하라고 하는 게 어딨어? 아,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 누나를 이혼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빽빽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끝판에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 나 어디서 살라고?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건데? 아, 이렇게 쫓아내면 어디로 가라고? 초반에 한사코 처남 데려오는 것에 호의적이었던 아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진짜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동생을 이렇게 집으로 끌어들이더니 이후에 제가 돈 안 빌려줬으면 아주 천천히 지 가족들을 하나 둘씩 끌어당기고 우리 아들을 내쫓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오지랖 떨며 베푼 친절 때문에 그 단계가 다 생략되고 앞당겨진 건가 싶더라고요. 정나미가 떨어지는 건 진즉이었고 어쩜 이렇게 인간들이 거머리처럼 꿰어져서는 악을 쓰나 싶어 무섭던 찰나에 사돈 총각은 우리 남편과 아들이 말리던 말던 집안 기기를 마구 함부로 던져대기 시작했죠. 이웃집에서도 소란이 나고 결국 보다 못한 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단 몇 주 만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들이나 저나 우리야말로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딸들에게 의논했더니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엄마, 이걸 그냥 넘긴다고? 그러면 이제 더 우습게 보는 거고 더한 짓도 할 거야. 제대로 이건 찍어 눌러버려야 돼. 저 무식한 것들 진짜 아주 이가 갈린다. 그리고 새언니도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쳐. 어떻게 저걸 숨기고 살았대?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결국 얘네들 말에 이끌려 강수를 두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알아보지 않은 채로 으름장을 놨는데 나중에 보니 좀 허술했던 것 같은데도 사돈네가 어지간히 진짜 지식이 없어서 깽판만 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맞았나 봐요. 말천머리에 고스란 얘기부터 썼고 사돈 총각이 우리 아들 내서 깨부순 것들 하며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짧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지들이 봐도 사고를 쳤고 고소라는 말이 나오니까 움찔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빌려준 돈도 있고 이걸 길게 끌고 나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뒤로 사돈네 대응은 적당한 선에서 벌 주고 끝내려던 저를 외려 불붙게 만들어서 일을 아주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소리는 또 며느리를 통해서 하더군요. 아, 어머니, 무슨 고소까지 하신다고. 아무튼 됐어요. 저희 엄마도 없던 일로 하신대요. 이제 좀 마음 좀 다스리시고요. 저희는 별뜻 없었어요. 어머니가 빌려주신 거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의중을 좀 물어보러 간 건데,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일이 너무 커졌어요. 서로 어색해지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저도 얼른 돈 갚던지 할 테니까 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이것 봐라. 완전히 이 일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애들 이혼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겁내고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강단이 생긴 건지 와락 쏟아내게 됐죠.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깜찍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얘, 너 나랑 우리 아들 이제 같이 안 살게 할 거야? 누가 뭘 예민해? 고소까지 하냐고? 이게 장난인 줄 알았어? 옆에서 밥 먹던 남편이 놀래서 절 쳐다볼 정도였는데 완전 눈이 뒤집혀서 발을 탕탕 굴러가며 소리소리 지르게 되더라고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일 당장 갚아. 알았어? 나 니네 엄마랑 네 동생이 각각 집에서 깽판 친 거 아직도 안 잊어.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 어디 그따구로 굴어놓고 태평하게 날 가르치려고 들어? 누구 좋으라고 일 없던 일로 해? 네 엄마랑 네 동생 둘 다 집어넣을 거야, 나.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냐고 말리는데 저는 며느리의 저 달래는 듯한 말투에 진짜 눈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미친 인간 상대하다 나도 미친 인간 된다더니 진짜 같이 괴물이 될 기세로 몇십 분을 붙들고 분을 토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네는 이혼을 시켜버렸고 며느리는 돈을 그렇게 바로 갚을 수는 없다며 사정했지만 그럼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쏙 들어가더군요. 월 얼마씩 갚겠다고 뭐라 써서 도장을 찍어 보내긴 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손녀 데리고 나와 이혼시킨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아들을 통해 들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알고 보니 며느리의 빚이 1억씩이나 되는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안쓰러워서 돈을 툭 쥐어주니 얼씨구나 했던 것 같고요. 하여간 이후로 처남은 머물 곳이 없어졌다며 제 부모와 누나를 원망하고 앉아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일을 다 망쳐버린 지 엄마를 원망하고 저들 부모들은 졸지에 이혼녀로 쫓겨난 딸이며 무능한 아들을 욕하고 있고 아주 엉망진창 다 깨 부서지는 중이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연락 와서는 집안 꼴이 너무 비참하다며 자기 부모랑 남동생과 인연을 끊을 테니 자기 한 사람만 봐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나 봐요. 하여간 부모부터 그 모양이니 자식들이 저렇게 자라가지고 정말 눈 깜짝 안 하고 남의 돈을 먹으려 하고 욕심부리고 매형네 집에 엉덩이 붙이고 안 나가겠다고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에 불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을 끝으로 그래도 그나마 저희 인간들과 평생을 함께 안 간 게 어디냐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며느리가 지 딸한테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졸지에 엄마 없이 살게 된 손녀는 손녀대로 안타깝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할미가 어떻게든 핏줄 잘 데리고 살아봐야지 별 수 있겠나요? 과거 후회해봤자 저만 늙으면서 과거와 멀어질 뿐이니 일단 그 집이랑 끊어지고 이렇게 아들 핏줄 챙기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며느리가 자기가 한사코 키우겠다고 주장해댈 때는 진짜 넘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실도 몇 번 갈 뻔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들에 많이 지치고 질려 있었지만 기특하게도 애비랍시고 열심히 회사 나가고 일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위안 삼아 또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